자, 그럼 오늘 준비된 13주차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과학의 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조금 생소한 개념에 대해서 전반부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챌린지 위크를 제외하면 오늘이 마지막 이론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대한민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특히 그 중에서도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거버넌스라는 말은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뭐 관리라고 해야 될지 또는 체계라고 해야 될지 저는 사실 추진 체계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이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말이 뭐고 또 우리가 보다 스페시픽하게 살펴볼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거는 보통 조직에서 쓰는 말입니다. 기업과 같은 조직에서 쓰는 말인데 데이터를 생성하고 변경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정의한 표준이자 폴리시, 그게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부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부 기관뿐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데이터 거버넌스를 논할 수 있다. 이 데이터 거버넌스를 잘 챙긴다면, 잘 관리하고 유지한다면 조직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요거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거는 사실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에 가깝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조금 더 공공기관, 정부 쪽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데이터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겠죠. 또는 부처가 있을 텐데 그 부서의 기능을 조정해서 데이터 정책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일련의 추진 체계, 우리는 그걸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정의 자체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모두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주 좁게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를 해석하자면 그냥 컨트롤 타워입니다. 데이터 정책이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을 텐데 그거를 확 묶어서 조정해줄 컨트롤 타워, 그 주체가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예요. 근데 그건 너무 좁은 의미의 해석이고 보통 광의로 해석하는데 그 해석은 뭐다? 관련 법률, 종합 계획 등등 기관뿐만이 아니라 계획, 법률까지 모두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오늘 짧게 뭘 볼 거냐면은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수많은 정책들 그리고 기관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뭐 K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즐겨 쓰는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든지 그런 곳들을 다 관할하는 데, 관장하는 데가 어디고 그런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해 왔는가, 그런 기관들의 권한은 어떻게 돼 있고 어디 직속인가, 우리 이런 것들을 사실 그 공학, 컴퓨터 과학 하는 사람들이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모르는 소재에 가까운데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생소하지만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공공과 민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데이터를 아주 직관적으로 둘로 나누자면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 둘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공 데이터와 관련된 정책은 누가 관할하냐? 라는 첫 번째 질문과 민간 데이터 관련 정책은 누가 관할하냐? 라는 두 번째 질문으로 나누어서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볼게요. 이 공공 데이터의 컨트롤 타워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굳이 따지자면 두 곳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여기예요. 자, 지금 제가 어디인지는 안 알려드렸거든요. 이게 어떤 부, 여러분 여러 가지 정부 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부라든지 통일부라든지 이게 어디 부의 직제의 일부일까요? 일부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어딜까요? 통일부, 환경부 이런 데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는 않죠. 요거는 행안부 직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여러 가지 실국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보통 어느 부가 됐든 간에 장관이 계시고 차관이 아래에 계시고 그 밑에 다양한 실국들이 정책을 조율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 또는 실이 있는 건데 우리가 사실 지금 볼 게 별거겠습니까? 결국 우린 여기서 디지털 정부 혁신실이라고 하는 곳을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바라보고자 해요. 행안부에 디지털 정부 혁신실이 있습니다. 많은 실국 가운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데이터 정책들이 수립되고 운영되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실이 또 여러 개의 국으로 나뉩니다. 실이 거대하게 있고 그 밑에 4개의 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디지털 정부
정부정책국, 정부혁신국, 공공데이터국, 공공서비스국일 거예요. 참고로 요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요랬다? 아니에요. 10년 전에 애초에 명칭 자체가 달랐고요. 아예 일부 국은 다른 데에 있기도 했어요. 지금에 와서 요렇다라는 거고, 혹시 아주 먼 훗날에 요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시점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한 실에 내 국이 주로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거버넌스를 관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법한 건 뭐겠어요? 주목해 볼 법한 건 당연히 공공데이터국, 요 4개의 국 중에선 공공데이터국이 될 텐데 여기에는 또 3가지 과 또는 센터가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을 관할하는 정책과 그리고 관리과, 데이터 분석 센터가 있을 텐데 여기를 통틀어서 전체 실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 정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좀 넓은 표현이긴 한데 이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그런 업무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포커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 두 번째 라인이 되겠죠.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개방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어디서 한다? 많고 많은 부, 국, 실 중에서 행안부 디지털 정부혁신실에서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 모바일 전자정부, 클라우드 전자정부 등등이 있는데 둘이 살짝 개념이 다르기는 해요. 여담으로 수업을 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모바일 전자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선입니다. 즉 우리가 뭐 민원 어쩌고 들어가가지고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민원 처리 등에 있어서 모바일 환경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모바일 전자정부라고 한다면 이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정부라는 거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자원을 전사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딱 관리한다. 그게 후자의 클라우드 전자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약간 친유적격이고 클라우드 전자정부는 친정부격이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전자정부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담당하는데 특히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공공데이터 포털 누가 해? 공공데이터 개방 누가 소관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라고 답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정책이에요. 정책을 운영하는 제반 과정에서 행안부 디지털 정부 혁신실이 있다라는 건데 이거 말고 데이터 자체를 어디서 만드냐?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대로 통계청에서 만들겠지요. 근데 이 통계청에서 데이터를 관할할 때도 직접 조사를 할 수가 있겠고 또는 그걸 제공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두 가지가 관할하는 국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통계청의 여러 가지 국을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조사관리국이라든지 경제통계국, 사회통계국에서 직접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관리한다. 여기까지가 직접 생산의 단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가 포털 등의 방법으로 공개를 하고 개방을 해야 될 텐데 거기서부터는 다른 국에서 관할한다라는 겁니다. 통계청의 같은 청이긴 하지만 통계데이터 허브국이나 서비스 정책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시스 한 번쯤은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국가통계포털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MDIS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한다. 결국 뭔가 직접적으로 국가 통계를 뽑아내고 개방하는 거는 행안부가 아니라 통계청 소관이라는 거고 거기에서도 생산과 제공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요것들을 뭐 달달달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공공데이터는 주로 어디서 관리해? 뭐 과기정통부인가? 행안부인가? 딴 데인가? 라고 했을 때 행안부의 요 실이 주로 관리한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감을 잡는 게 오늘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공공데이터가 어디서 관할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청과 행안부 두 개를 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민간 데이터, 뭐 기업이 만들었다든지 아니면은 민간 영역에서의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들, 뭐 데이터 중개라든지 거래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디서 관할하냐라고 했을 때 얘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약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공 데이터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했다면은 얘는 민간 데이터와 관련된 얽혀있는 이슈들을 아젠다를 관리하니까 과기정통부 의 산하과에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전체 직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없겠죠. 거기 밑에 정보통신정책실, 역시 실체제가 있고 그 밑에 인공지능 기반 정책관
산하에 있는 데이터지능과, 결국 과기정통부 데이터지능과가 우리의 답이다. 민간 데이터를 누가 통솔하냐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민간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정책을 운용하는 곳이 데이터지능과가 되겠고요. 극적으로 비교가 돼요. 단적으로 비교가 되는 부분이 방금 전에 봤던 이 행안부의 실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공공기관이 주 이해 관계자가 되겠죠. 내가 누구한테 자꾸 명령하고 요구하고 얘기하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행안부는 공공기관이 주 이해 관계자라면은 여기 과기정통부의 데이터진흥과는 당연하게도 기업과 같은 민간 주체가 이해 당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공공과 민간이 크게 차이 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데이터진흥과가 그러면은 기업을 주로 이해 관계자, 이해 당사자로 둔다. 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뭐 하는 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지금 아래에 보시는 대부분의 이슈들을 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슈들 잘 보시면은 뭐 해석에 따라 조금 갈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공공보다 민간의 영역에서의 데이터 이슈라는 거를 여러분이 간파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마이데이터라는 거라든지 또는 데이터 거래사, 안심구역 등등은 사실 공공 데이터를 생산하고 개방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이클에 가깝기보다는 민간 영역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진흥과의 주요 업무다. 그래서 이건 민간이니까 과기정통부에서 소관하겠네. 이거는 공공이니까 저기서 하겠네. 등등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다면 그러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거래사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하나만 좀 언급을 해볼까요? 이 데이터 안심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 데이터 안심구역이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 중에는 개방이 돼 있는 데이터가 있고 개방이 안 돼 있는 미개방 데이터가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 미개방 데이터를 어디에서도 액세스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연구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미개방 데이터의 액세스를 정부를 거쳐서 액세스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럴 때 데이터 안심구역이라는 곳을 활용해서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해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구역인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미개방 데이터 예를 들자면 뭐 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이 많습니다. 에너지 발전 데이터라든지 기업의 지재권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데이터.go.kr에서 바로 뽑을 수는 없는데 그것들을 여기서 내려받고 분석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수업에서 통틀어서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게 또 짤막하게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행정기관위원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정말 많은 위원회들이 있죠. 정부 소관으로 뭐뭐위원회, 뭐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든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라든지 항상 정부 하면 뭔가 위원회로 끝나는 것들, 어떤 주체들이 많았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걸 통틀어서 사실 우리가 행정기관위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가지 갈래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 갈래를 먼저 보자라는 겁니다. 스페시픽하게 이 퍼렇게 표시한 것들이 뭔 짓을 하는지를 볼 거예요. 우리가 그게 목표긴 한데 그걸 알기 위해선 요 갈래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정위원회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행정기관이 하는 사무의 일부를 자기가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자문을 하는 걸 넘어서 행정기관의 사무의 일부를 직접 수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행정위원회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요 줄만 보더라도 맨 첫 줄만 보더라도 어디가 파워가 세 보입니까? 슥 봤을 때 위아래 중에 어디가 파워가 세 보이죠? 위쪽이 훨씬 파워가 세 보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가 더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힘이 많다라는 건 권리도 많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기구 설치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는 힘도 많고 권리도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기구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표시했는데 제도 제한적이에요. 필요에 의해서만 설치가 가능하고 마구잡이로 설치할 수는 없겠죠.
자, 행정위원회가 가지는 파워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요 세 번째 줄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위원회의 명의로 행정 권한의 직접 행사가 가능하다. 말 그대로 파워를 내가 행사할 수 있냐라는 건데 얘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기관의 성격을 띠는 곳들은 행정위원회의 파워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아, 결국 위원회 이름으로 행정 권한을 직접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파워가 위가 훨씬 세다라는 거고, 반면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이미 존재하는 기관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관이 곧 자문위원회라는 거고요. 행정 권한은 당연히 직접 행사할 수 없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사무기구도 독자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겠습니다. 이름만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지금 보시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다 위원회로 끝나기 때문에 자문인지 행정인지 분간이 안 되지요. 근데 확실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와 관련돼서 다양한 위원회들이 존재하는데 현재까지 있는 오늘 우리가 볼 데이터 관련 위원회 중에서 파워가 있는 행정위원회는 저거밖에 없습니다. 등이라고 했는데 끝이에요, 끝.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행정기관 위원회 가운데 유일한 행정위원회, 즉 행정위원회의 명의로 행정 권한의 직접 행사가 가능한 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가 되겠습니다. 이름만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저거 하나니까 우리가 이제는 캐치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는 프레임을 떠나서 그냥 존재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존재하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수를 생각했을 때 뭐가 더 많을까요? 자문위원회가 지금 실제로 글자도 더 많죠. 실제로 자문위원회는 600개가 좀 넘고요. 행정위원회는 40개가 살짝 넘습니다. 아주 큰 차이죠. 그래서 행정위원회가 적지만 파급력이 세고 데이터라는 거대한 분야에서도 개인정보위 딸랑 한 곳 존재할 정도로 굉장히 파워가 세지만 드물다.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워가 센 데부터 먼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위, 개보위라고도 줄여서 얘기하는데 여기가 무슨 역할을 수행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나누기만 했지 무슨 소속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얘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래서 규제기관의 성격을 띈다라고 처음부터 나와 있는데 규제기관의 성격을 띌 수 있는 것 자체가 뭐가 가능해서겠습니까? 독자적으로 행정권한 행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규제기관의 성격을 띌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법들이 있습니다. 뭐 신용정보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해서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개정된 뒤로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어요. 우리가 기관이 장관급이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위원회에 위원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위원장이 있을 텐데 그 위원장을 장관급 으로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했고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이다. 격상 전에는 대통령 소속이었는데 바뀐 겁니다. 원래는 사실 여기가 없었던 시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없었던 시절이 있을 텐데 그때는 사실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들이 서로 분산돼 있었어요. 행정안전부도 부분적으로 관할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도 부분적으로 관할하고 금융위도 부분적으로, 특히 금융 관련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통솔을 했었는데 걔들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여기에다가 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데 일원화한 규제기관 성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를 수행하느냐?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 두 번째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어요.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다양한 위원회들이 존재하고 그 위원회들이 수행하는 기능이 제각각이에요.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회들은 이런 식으로 청사진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단위로 하는 기본 계획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대
최대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대한민국 정부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요 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3년 단위로 계속 재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게 주요 업무 중 하나다라는 거고요. 사실 그것보다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실제로 가까이 와닿는 거는 요것들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안에 대해서 직접 조사에 나서든지 위법행위를 기업 수준으로 감시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개보위의 주요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수업과 관련 있는 거라서 제가 좀 넣었는데, 우리 가명정보에 대해서도 봤었죠. 시험에도 나왔고, 그 가명정보에는 처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처리하자, 이럴 때는 마스킹하는 게 좋고 어떤 기법들이 있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걸 여기가 재개정하는 겁니다.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힘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는지,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딱 보이죠. 이게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 얘네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결국 행정이라는 게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워는 적지만 수는 많은 자문위원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이것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600개가 넘고 데이터 관련 다른 자문위원회들도 존재하지만, 우리 거버넌스를 간략히 보는 차원에서 4가지 정도만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하나만 색이 좀 회색인데 왜 이렇게 했냐면 오타가 아니고, 얘는 지금 시한이 끝났습니다. 해체한 거예요. 해체해서 회색으로 표시했다. 나머지는 지금 존속하고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라는 걸 볼 텐데, 사실 우리 수업을 통틀어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관련 있는 기관은 여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 여기 다 자문이죠. 자문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정부 시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요 정책들, 계획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심의한다. 자체적으로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어도 이런 심의를 하고 의사결정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위원회들은 가장 큰 특성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정부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민간에서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등등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부 민간 협력으로 공공데이터 정책, 청사진을 그리고 주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좀 넓어요. 존속한 기간도 오래되고 분야가 정보통신으로 넓습니다. 공공데이터보다 넓잖아요. 여기 역시 국무총리 소속인데 정보통신 분야 전체의 정책을 의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위원회 개최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 3D 프린팅 산업진흥 기본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계획을 심의했어요. 결국 계획을 만들기도 하지만 정보통신 분야 전체의 계획을 의결하고 심의한다. 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2개를 조금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청색, 하나는 회색인데, 왼쪽이 존속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되겠고, 오른쪽이 존속기간이 끝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될 텐데, 아마 우측, 언론에서 접하고 한 것들은 우측이 조금 더 익숙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우측 먼저 설명드리면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지금까지 봤던 거랑 판이하게 다르네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라는 거고요. 얘는 5년 한입니다. 그래서 얘도 5년 한, 왼쪽도 5년 제한인데, 얘가 그러면 언제겠어요? 이전 정부, 지금 바로 이전 정부, 문정부가 되겠고, 여기가 윤정부에서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문정부 때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야들, 뭐 산업, 교육, 고용복지 이런 데에서의 4차 산업혁명, AI 관련 정책들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5년 동안 돌아갔기 때문에 그 한으로 이루어졌고, 사실상 명칭이 달라졌지만 대체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해체하면서 그 기능을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대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지금 정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역시 5년 시한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라고 이름이 바뀐 게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쟤랑 얘랑은 좀 가리키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싶으실 수도 있는데 얘 자체가 국정 과제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 특히 모든 데이터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게 과제이기 때문에 그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자문위, 행정위가 아니라 자문위가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 데이터 같은 그런 스페시픽한 분야에서는 이런 위원회들이 활약을 한다면 전반적인 것, 디지털 정부와 관련된 보다 넓은 아젠다들을 여기에서 5년 한도에 이 위원회에서 통솔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이렇게 봤던 것들은 각각 기관들의 주요 특징 그리고 그들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볼 때 이거는 어디가 관장하지? 이 데이터는 어디가 관리하지?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나마 답이 된다면 그러면은 오늘 내용이 좀 의미가 있었을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없다면은 저희가 전반기, 후반기 통틀어서 사실 여러 트랙에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큰 갈래에서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 그 원리뿐만이 아니라 파이썬 프로그래밍까지 우리가 다루어 보았고, 그거랑은 별개로 방금 전에 봤던 데이터 거버넌스와 같이 우리가 공학이나 컴퓨터 과학 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분야지만 알면 분명 쓸모있는 구석이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지금은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여러 이론적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그 부분을 요약하고 좀 강좌를 마무리할까 해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처음 이론적으로 다루었던 거는 상관계수였습니다. 우리가 회귀를 다루기 전에 어떤 변수들, 변수끼리의 상관이 있는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때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상관계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상관계수는 우리가 보통 피어슨 상관계수를 그냥 상관계수라고 칭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우리가 선형적인 관계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누가 봐도 뚜렷한 관계성을 가지는 곡선이든 뭐든 뚜렷한 관계성을 가지는 둘임에도 불구하고 상관계수가 아주 낮게 책정 잡힐 수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위 상관계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는 스피어만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도 나왔던 캔덜에 대해서 두 가지 방면에서 좀 다르게 순위 상관계수를 책정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관계수를 봤으니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를 투입하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상관 분석에 이어서 봤던 회귀 분석의 기본꼴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회귀식이라는 게 있을 때 특히 선형 회귀식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각각의 세타는 개수를 의미하고 x는 변수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수능 성적을 예측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변수들은 학년별 내신 등급이라든지 모의고사 원점수가 되겠고 거기에 각각 어떤 가중치를 매기냐가 우리 몫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식은 이미 고정입니다. 이 식은 불변이에요. 변수 개수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상태에서 내가 개수를 잘 조절하면은 황금식이 나올 텐데 그 식이 뭐냐? 를 찾는 게 선형회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찾을 때 유의할 거는 우리가 300명 거를 가지고 몽땅 다 개수를 찾는데 쏟아 부으면 평가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가를 위해서는 모르는 문제, 우리가 아는 문제가 수능에 안 나오는 것처럼 모르는 문제 60을 미리 뽑아서 밸리데이션 셋 또는 테스트 셋으로 둔 다음에 걔들 가지고 평가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귀를 봤으니 숫자를 찍는 거잖아요. 수능 성적이 몇 점일까라고 숫자를 찍는 건데 그 숫자를 찍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찍느냐 엉망진창으로 찍느냐를 판단하는 평가하는 평가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약이니까 제가 많이 가져올 수는 없었는데 R스퀘어부터 시작을 했어요. R스퀘어 그걸 반영한 변경한 수정 R스퀘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나아가서 RMSE 등등도 봤는데 특히 MAP가 좀 해석에 있어서는 직관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MAP라는 거는 실제값 대비 오차의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몇 퍼센트 정도로 벌어져 있냐 한 3% 정도로 틀린다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지표를 해석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없지만 유의할 점 하나가 있었는데 이런 MAP 같은 지표의 경우에는 0을 분모로 가지는 경우 곤란해진다. 그 점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선형 회귀 자체는 사실 받아들일만 했습니다. 좀 비교적 단순한 내용이었는데 이거 시험에서도 많이들 틀리셨더라고요. 정규화에 대한 내용이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다시 한번 짚자면은 이 정규화라는 거는 결국
과적합 문제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였는데 이 과적합 문제 해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개수를 전반적으로 줄이는 거였어요. 너무 주어진 데이터에만 얽매인다라는 거는 너무 개수를 칼같이 맞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수를 좀 덜 칼같이 맞추는 그게 바로 정규화였다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 세타와 관련된 모종의 식을, 노름식을 넣는다. 해서 원노름을 넣는 경우에는 라소 정규화, 투노름을 넣는 경우에는 리찌 정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노름이라는 거는 결국 절대값의 합이기 때문에 걔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각형입니다. 다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다각형이 되고 반면 저 제곱에 해당하는 투노름을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원이 되기 때문에 딱딱 끊어지는 라소 정규화, 다각형의 라소 정규화는 딱딱 끊어지는 관계로 변수를 제거하는 데 특효가 있고 반면 리찌 정규화는 제거까지는 너무 오버하더라도 어느 정도 세타의 비율을 조정하는 데 특화가 돼 있다라고 소개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를 좀 살펴보았죠. 얘는 알고리즘 수업에서 익숙해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결국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질문에 yes라면 왼쪽에서 계속 질문, 오른쪽이라면 no라면 오른쪽에서 계속 질문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수행하는 게 의사결정 나무였고요. 이 나무는 사실 원초적으로는 분류, 즉 이탈이냐 유지냐 패스냐 페일이냐 이런 분류에 특화되어 있는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정작 회귀에서도 쓸 수는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론을 소개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질문들, 어떤 현명한 질문들을 던질까가 핵심이었는데 그 질문의 결정의 기준은 바로 불순도였다. 진위, 엔트로피 등등 불순도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회귀에서의 지표들은 MAP, RMSE, MSE, R-스퀘어 등등이었다면 분류에서의 지표는 말 그대로 내가 직접 계산할 수 있었어요. 대표적인 거 아주 쉬운 애큐러시부터 시작을 해서 리콜, 프리시전 등등으로 이어갔죠. 리콜은 실제 중 맞게 예측한, 프리시전은 예측 중 맞게 예측한.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축이 다르다. 이 리콜 프리시전을 모두 보고를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를 특히 더 포커스를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류는 우리가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는 게 중간고사 범위였고요. 여기서부터는 기말고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후반부에는 우리가 분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의사결정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KNN도 있다. K-Nearest Neighbor라는 거는 가장 가까운 이웃을 바탕으로 운명을 결정짓자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을 때 내 주위 한 이웃은 보석이 있다고 말하네. 내 주위 세 이웃은 지뢰 보석, 즉 지뢰가 많다고 말하네. 그러면 3명의 이웃을 기준으로 삼을 때 지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다수결로 판단하는 게 KNN 방식이었습니다. 이거를 근데 분류에도 수행할 수 있지만 같은 원리로 회귀도 진짜 손 하나만 딸깍하면 수행할 수가 있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클래스 없이 오직 보물만 가득하다. 보물의 가치만 다르다라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보물의 가치만 생각하면 300. 근데 K의 값을 2로, 이웃을 2로 늘린다면 300과 102를 모두 고려하는 200K짜리 보물이 있을 거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분류 문제를 똑같은 원리로 회귀로 풀 수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때 거리를 고려하냐 안 하냐 또 중요했지요. 이거는 우리가 결측 대체에서 이미 본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좀 중요합니다. NB, 나이브 베이즈라는 거를 살펴보았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론적으로도 좀 심도가 있고 특히나 얘를 실제로 좀 비교적 단순한 패턴이긴 하지만 스팸 필터로도 쓰기 때문에 그래서 NB가 유용하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NB라는 거는 결국 기승전 사후 확률이었어요. 우리가 A 클래스일까 B 클래스일까 이 경기를 이길까 질까라고 분류했을 때 이길 사후 확률, 질 사후 확률 다 계산해보자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높은 쪽 손을 들어주면 되겠지. 그때 주의해야 될 거는 사후 확률을 직접 계산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체를 했냐. 요게 계산이 안 된다면은 뒤집고 각각의 조건들을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독립이라는 가정하에 나누는 식으로 우리가 사후 확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건 뭐였냐면 승리 사후 확률을 계산한 결과 예를 들어 60
60분의 7이 나왔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패배 사후 확률이 바로 60분의 53이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비례에 대한 식이었기 때문에 패배 승리 사후 확률 둘 다 계산해서 둘 중 더 높은 쪽에 손을 들어줘라 라는 거 강조드린 바 있었고요. 이게 클래스가 둘일 때만 가능하겠습니까? 셋일 때, 넷일 때도 다 가능하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 나이브 베이즈가 말 그대로 나이브하기 때문에 가정을 막 세우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먼저 보자면 변수들이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하, 이 가정 자체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아요. 현실에서 어떻게 모든 변수들이 독립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안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안고 감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능이 나쁘지 않으니까 스팸 필터 등에 쓰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실제로는 그 짓이지만 안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확률들을 곱하는데 그때 0이 등장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절대 1등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라플라시안 보정을 활용해서 분모 분자에 동일한 값을 더하되 두 가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냥 0이 나오면 그때만 취사 선택해서 더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라플라시안 보정을 쓴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후 확률에서의 그 부분 확률들을 다 보정해 줬어야 된다. 그게 공평하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주의사항으로 드렸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이렇게 계속 더하는 과정에서 보정값을 너무 세게 주면 뭐 0.51 이러면은 몰라도 보정값을 막 3만으로 주게 되면은 원본 데이터의 파워가 너무 떨어진다. 그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저희가 따로 넣어드리진 않았지만 이 라플라시안 코렉션을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증 또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봤던 게 분류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보면서 여기가 좀 분량이 많았네요. 이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나무는 회귀 분류가 다 되는데 선형 회귀는 분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형 회귀식의 결과값이 딱히 분류랑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298, 137 이런 게 분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변신시키면 얘기가 달라진다. 즉 왼쪽의 결과 변수를 로그 오즈, 즉 로그 1-p분의 p 꼴로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p의 범위가 딱 마치 probability의 범위처럼 0과 1 사이로 귀결되고요. 그 말인즉슨 2분의 1 오버면 yes, 언더면 no라고 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만, 다른 건 다 똑같고 이 왼쪽식만 이렇게 바꿔 적으면 그게 바로 로지스틱 회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분류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이고 예시까지 한번 보았죠. 이렇게 회귀식을 얻은 결과 식은 똑같다니까요. 얘가 지금 선형 회귀식이랑 뭐가 다릅니까? 우변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변에 대한 세타의 결과, 상수항과 계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각각 데이터 값들을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이 로그 오즈가 나올 거고 우리는 오즈가 1마 p분의 p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로그 벗기고 뒤집고 해서 p 값을 알 수 있고 그 p가 2분의 1이 오바라면은 이탈하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군집하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배웠는데 K민즈 클러스터링은 이미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군집 개수가 K가 돼요. 그래서 군집을 내가 애초에 몇 개 만들 거야 라고 정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만드는 걸 정했을 때 3개 만들 거야 라고 정했을 때 깃발 3개를 들어서 그 깃발의 데이터가 최대한 많이 모이게끔 하는 거. 그게 바로 K민즈 클러스터링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자면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FCM 또는 퍼지 클러스터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사실 내일은 비가 옵니다. 라는 거는 너무 단정형이고 실제 기상청에선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 확률로 비가 온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얘가 군집 A야. 라는 거는 너무 단정적이에요. 그래서 군집 A 몇 퍼, 군집 B 몇 퍼 이렇게 100%의 가중치를 나누는 식으로 하는 게 퍼지 클러스터링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얘를 나중에 배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퍼지 클러스터링의 특수한 사례가 요 K민즈다. 이 확률을 부여하는 퍼지 클러스터링의 극단적 특수 사례가 K민즈다라는 것도 살펴보았고요. 그 과정에서 퍼지 클러스터링의 군집의 중심을 정하는 것, 그것도 계산 한번 연습해 보았습니다.
DB 스캔이 있었죠. 얘는 density based, 말 그대로 밀도 기반이라는 건데 별거는 없었습니다. 결국 원판 굴리기였다. 원판에 들어갈 최소 데이터 수를 정해주면은 셋이 모이면 우리는 좋은 친구, 셋이 안 모인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자격이 있는 좋은 친구들끼리만 뭉쳤을 때 그게 바로 한 군집이 되고, 특히 얘는 다른 우리가 배웠던 다른 방법론에 비해서 최대 강점이 노이즈의 자동 분류가 가능하다. 얘들은 애초에 원판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요 두 점은 노이즈다. DB스캔의 N이 노이즈였죠. 그래서 노이즈를 자동 분류한다라는 최대 강점도 있었습니다. 이 DB스캔을 조금 확장한 거,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HDB 스캔이라는 것도 존재했습니다. 얘는 사실 왜 등장했는지 배경을 아시는 게 좀 중요해요. 제가 수업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이 DB스캔이 되게 좋은 방법 같거든요. 다 잘하잖아. 원판으로 이렇게 굴리다 보면은 우리가 논의했던 부메랑 같은 데이터셋이라든지 아니면 김 같은 데이터셋이라든지 도넛 안에 도넛 같은 데이터셋이라든지 그거 잘 분류하거든요. 잘 군집화하는데 이런 상황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듬성한 군집과 이렇게 촘촘한 군집이 있을 때 얘들 촘촘한 군집이든 듬성한 군집이든 지들끼리 분류되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원판은 고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원판을 너무 작게 하면 얘들한테만 잘 먹히고 얘들은 다 노이즈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원판을 너무 키웠다가는 얘들끼리 붙어먹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원판이 고정돼 있다라는 DB스캔의 근원적 한계에서 출발한 게 계층적 DB스캔이었다라는 거고, 요건 애초에 원판 사이즈가 고정된 게 문제이기 때문에 원판 사이즈를 사전에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었다라는 걸 언급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이어러키컬의 기본형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는데요. 얘의 목표는 덴드로그램을 얻는 겁니다. 결국 얘는 단일한 다이어그램, 이 덴드로그램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게끔 군집화를 수행한다라는 거였고요. 그때 수행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적당히 수평에 맞게 칼질한다. 그래서 4개의 군집이 필요하다면 4도막이 나도록 칼질하고 10개의 군집이 필요하다면 10도막이 나도록 칼질한다. 결국 하나의 단일 덴드로그램 에서 군집 결과를 바로바로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좀 한 발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실루엣이라는 거를 봤는데 이 실루엣 어널리시스라는 거는 각각의 데이터,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점을 많이 얘기했으니까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실루엣 계수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산 과정도 실제로 한번 살펴보았죠. 이 각각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값이 클수록 우리 군집에 잘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다 다른 거예요. 모든 점들의 실루엣 계수가 다 조금씩 다른데 그거를 쫙 줄 세웠을 때 저런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단일 점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값이 좋은 게 좋은 거죠. 1에 가까운 완전 큰 값일수록 좋은 건데 얘를 쫙 늘려서 보자면은 4번 군집이라 하더라도 당당한 주황색 군집이라 하더라도 누구는 실루엣 값이 끝내주게 좋을 거고 누구는 좀 아쉬울 겁니다. 우리가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업에서 예를 들어 A 등급을 받는, 최종적으로 A 등급을 받는 분들의 그룹이 있다라고 할게요. 거기서도 진짜 100점에 가까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간신히 A를 획득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루엣 계수가 아주 높아서 4그룹에 간 친구, 4그룹이긴 하지만 실루엣 계수가 낮은 친구가 있을 텐데 걔를 정직하게 내림차순으로 샤락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가 되겠어요? 뭔가 좀 이 아랫부분, 요 모자란 부분이 곧 실루엣 계수가 최고치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흰색이 적을수록 그게 좀 좋은 군집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많이들 오해하시지만 실루엣 계수는 그 산식의 특성상, 산술식의 특성상 음일 수도 있다. 아주 희귀하게도 음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루엣 계수의 계산까지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볼 게 사실 되게 원초적인 질문이었어요. 군집화는 언제든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연산량에 있어서 되게 세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떤 군집화 방법론이 됐든 간에 개 중에서도 빠른 놈, 느린 놈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세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뭐 군집화를 언제든 한번 내가 원한다면 데이터셋에 대해서 때려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애초에 때려보는 것 자체가 합당하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군집화하기 적절한 데이터셋인지 그냥 얘는 군집화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적절히 떨어져 있는 데이터 아니야? 그러면 군집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집화를 하기에 타당하고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홉킨스 통계량, 홉킨스 스태티스틱이었습니다. 걔를 구하는 방법 역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던 게 연관 분석이었습니다. 약간 좀 궤가 달라요. 회귀 나무 같은 거랑은 궤가 다르지만 그래도 아주 유용하고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연관 분석이라 하는 거는 결국 여러 지표들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내가 어떤 고객은 이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고객은 저 프로그램을 보고 이런 각각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걔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고안해낼 수 있는데 그 지표를 비교하다 보면은 흥미로운 의미 있는 규칙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솔로 화살표 놀면 뭐하니에 대한 컨피던스를 봤는데 그 값이 유난히 높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의미 있는 규칙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했습니다. 컨피던스가 높은 건 분명 좋아. 낮은 것보단 좋겠죠. 근데 높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유의미한 걸로 스크리닝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게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의미 있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어요? 애초에 A 화살표 B라고 했을 때 B가 너무 흔한 사건이기 때문에 컨피던스 자체가 뻥튀기 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리프트를 생각하고 리프트가 아쉬우면 다른 지표를 생각하고 결국 그 지표들의 연속이 연관 분석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시퀀스에 대한 얘기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연관 분석, 뭐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필두로 하는 이런 연관 분석의 경우에는 최대 문제가 시점이 단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얘를 한 시점에 스냅샷한 거, 그걸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시점에서 1, 2 사건을 봤고 그 다음 시점, 분명히 그보다 이후인, 포스트인 2번 시점에서 2, 3, 4를 겪었고 등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퀀스라는 개념은 이렇게 기호화할 수 있었습니다. 기호 자체가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전체 이 꺽쇠 가로를 A, 객체 단위로 묶을 수가 있었고 각각의 중괄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로 다른 시점들을 구분하는 구분자였습니다. 그래서 1, 2가 단일 시점, 그보다 뒤에 적었으니까 뒷시점에서 2, 3, 4가 동시, 그보다 뒤에 적었으니까 뒷시점에서 2, 4, 5가 동시에 벌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여기서 결국 부분집합을 뽑아냈을 때 그게 바로 서브 시퀀스가 되겠다. 1보다는 분명 2, 4가 늦게 일어났으니까 1, 2, 4가 서브 시퀀스가 되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시퀀스 마이닝, 연관 분석이 그냥 이 연관 규칙과 관련된 지표들을 단일 시점에서 분석하는 거였다면 이 시점을 여러 개로 둔 시퀀스 마이닝도 가능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까지가 13주차 그리고 우리 수업에 통틀어서 총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OT가 1주, 2주 그때쯤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좀 다양한 토픽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계학습, 인공지능, 기타 등등 과목에서 심도 있는 이론들을 접할 수 있어요. 접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특정한 모델에 있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학습을 할 수 있지만 미처 다른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데이터 거버넌스라든지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바라볼 일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데이터 과학 수업은 좀 고학년 수업이니만큼 그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법한 그런 다양한 정책 관련, 법 관련, 제도 관련 또 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것들도 배웠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지식, 시야를 넓혀나가는 그런 계기가 이번 강좌가 되었기를 좀 바라고요. 저희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 14주차가 챌린지 위크 2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3시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저를 많이 부려먹으실수록 강좌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오셔서 또는 줌으로 오셔서 저의 도움을 청하시고 챌린지 위크 시간이 아니더라도 메일을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있는 힘껏 답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좌 관련해서 질문 마지막으로 있는 분 계실까요? 저희 수업보다 종강을 일찍 한 수업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또 한 주가 또 비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제일 일찍인 것 같은데 다음 학기에 여러분은 어떤 강좌에서 만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가지고 어떤 강좌에서 만날지 모르겠고 또 여기에는 이미 졸업을 하시는 앞두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졸업하시는 분들은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학기 다니시는 분들은 저와 또 어떤 강좌가 됐든 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